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조명이 바뀌었죠. 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예. 저한테 다른데 저도 이제 몇 개 방송을 나가는 게때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요즘 통 못 들었어요. 아하. 근데 지난주에 유독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야, 그래서 예, 야, 그렇군요. 조명 이 조명이 이쪽에 제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데 이 조명이 뭐 수백만 원에 되는 조명이라고 제가 전해드린 거고 조명 덕을 톡톡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조명 땡큐.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좋은 조명을 또 사비를 털어서 설치를 하시고 이상하게 선배님 조명 덕을 조명 덕을 좀 못 보시네.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조명 덕을 아니요, 못 보고 저기 계시네요. 조명은 저하고는 안 친해요. 네. 네, 저는 원래 얼굴이 좀 네. 까맣기 때문에 조명이 세면은 얼굴이 타요. 아. 네, 이런 저기 LED는 비교적 덜하지만 네네. 옛날처럼 저기 그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얼굴 타요? 타요. 예. 그래서 방송 많이 나간 달에는 얼굴이 유독 까맣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같이 하는 사람 기미가 올라와요. 조명의 기미가 짝 깔았어요. 지난 대선 때 저한테 남은 거는 딱 하나. 예, 기미.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원샷 한 번 가시고,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2주기 이제 한 달을 네. 앞두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처음으로 국가 책임이다라는 그 국가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 재판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이 오열을 하셨죠. 기쁨의 오열인 것도 있고 처음으로 국가 책임인 걸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떻게 네, 보자면은 시민들이나 유족들한테 제일 미운 털 박힌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언행도 그렇고 그 당시 행적도 따지고 보면 가장 우왕좌왕하고 무능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박희영이었는데 그 사람은 무능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떠나서 좀 더 T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 공천 준 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산이잖아요. 용산에 그때 그 갑자기 이름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예요? 그 장관했던 사람 있죠. 진념식이었나요? 아니요. 장관했던 권영세 씨였나요? 권영세 장관이잖아요. 권영세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까지 할 정도면은 그만큼 친하다는 건데 그 사람을 공천 준 사람이 윤석열 다 친하니까 공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을 공천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또 우리가 얘기하면 뭐 결과적으로 또 그 화살의 끝은 칼날의 끝은 누구를 향하는가가 나오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문제의 책임이다. 근데 저는 사실 또 그런 것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산구청장의 책임보다는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선출직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가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대통령이 경찰의 최종 수장이기 근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경찰이 잘못해서 대통령 책임이다. 뭐 군 통수권자, 경찰의 뭐 수장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는 지금 이임재 용산경찰청장이 1심에서 3년형을 네, 받았잖아요. 금고 3년형. 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 경찰 인력이 왜 부족했느냐. 그 이유를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VIP다. 그 VIP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VIP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흐름에서는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하고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책임 법원도 사실상 인정했다. 사실상이라는 말을 빼려고도 했었어요. 저는 왜요? 사실상이라기보다 네.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게 해석상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매할 때는 사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실상이란 말이 제일 무난하다 싶어서 쓰긴 했는데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인정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나중에 네. 방송 저 편집하십시오. 사실상 빼는 걸로. 사실상 빼서 법원도 인정했다. 인정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확실히 인정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 네, 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영산 경찰서장과 그다음에 용산 구청장 관련된 첫 번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이자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요. 예, 지금까지 국가 책임자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 마치 책임인 것처럼 지금까지 다 그랬었죠. 소방관들이 잘못한 네,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장소에 간 그 청년들이 니들이 잘못한 거다. 누가 놀러 가라 그랬냐. 그렇게 야, 했었죠. 참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자 어느 정도 이제 경찰서장이니까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책임인 것이 또 국가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 재판 결과였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이태원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그런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문화 저는 그 겪지 못하고 이렇게 그 청소년과 청년을 보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저 실은 여기 제가 가라고 했었어요. 이 장소 큰일 날 뻔했네. 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기로 거의 했다가 뭐 친구들과 일정이 저희는 서울에 살지 않으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장소였는데 엄마인 제가 고등학생 아들한테 이런 데도 다녀봐. 이런 문화도 한번 봐봐.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더 보기가 겪기 힘드니까 그렇죠. 경험하기 힘드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저는 제 자식을 보내려고 했던 장소라 그런데도 제가 충격이 이렇게 큰데 그 부모님들 어떤 마음일까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차라리 그 정도는 더 나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을 때잖아요. 윤석열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고 좌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좌빨들이 거기에 사람 일부러 몰리게 해서 사고 나게 했다고. 나는 그런 의심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 표현을 뻔뻔하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품격 있게 한 표현이고요. 인간이 아니죠. 진짜로 그 사람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우리가 신표준어가 있잖아요. 새끼. 이 새끼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이거 표준어예요. 표준어. 저는 욕을 네. 한 게 아닙니다. 예. 네네.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한테는 징역 3년의 금고형이 나왔고요.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한테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구청에는 특별한 법적 의무가 없다. 관리 의무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분산 의무는 없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요. 사고 예견 가능성도 인정을 했고 112 상황실장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4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3명이 지금 이제 책임 인정이 받은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징역 3년, 네. 그다음에 당시 112 상황실장은 징역 2년. 그러니까 딱 그냥 정말로 직접적인 영향이나 그 권한이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이 인정된 건데 용산구청장이 빠져나간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용산구청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내규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많이 짚었는데 근데 무조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혼자 한번 해봤어요. 법원이 지금 경찰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은 곧 대통령의 책임이고 또 그 안에서 경찰이 그렇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찰 인력이 부족했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뭐였었고 그 원인을 초래한 사람은 또 결과적으로 누구다.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다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초래한 우리 VIP인지 VVIP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김 박사님을 향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이거를 보면서 부모님, 그러니까 그 가족, 자식을 잃은 부모님 마음은 정말 아프겠지만 지금 재판 결과에서는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나라는 혼자 생각을 해봐요.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네, 그냥 점에서는 딱 하나의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들었는데요. 이건 또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 들으면 이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화내시겠어요. 사실 그 부분은 마음이 맞는 아프죠. 말씀이긴 한데 그 재난관리법에 따르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쵸.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계속 판결 내용을 보면 조금 나올 텐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한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잘못되었을 때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 행정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법적 책임인 것이고 정치적 책임은 잘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 처벌까지 받지 않는 대신에 뭘 책임을 받냐면 선거로 책임을 지는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너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달리 말하자면 용산 구민들한테 니들 똑바로 선거해 니들 때문에 이렇게 M1 젊은이들이 죽었잖아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도로 통제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하네요. 근데 자 여기에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용산구청에는 정치적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잘할 책임이 있는 거지. 못하면 너희들 큰일 나. 너희들 못하면 죽어. 라는 책임은 경찰에만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을 때 도로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건 경찰이죠. 그건 확실히 경찰이죠. 아니, 용산구청은 요청을 할 책임은 있죠. 배경을 흑백으로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그랬는데 배경까지 흑백으로 해서 이거 참나. 아이고. 근데 이거 칼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 주제를 해야 되는 주제인데 하필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괜히 뭐 제 마음마저 그냥 괜히 그러네요. 자, 재판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이자 상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로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축제를 맞아 군중이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된다.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또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거 지자체 책임도 있단 말이야. 지자체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적어도 참사를 예방하거나 발생을 막아야 될 책임, 예방해야 될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어요. 근데 용산구청장은 네, 그 점에서 너무 아쉽죠. 좀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따지면 꼬리 뭐하지. 자르기 하는 느낌이죠. 근데 용산구청장이 꼬리를 자른다는 게 뭐가 그래요? 용산구청장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그 정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결과가 저는 솔직히 대통령을 향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인 계산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시키지 말고 포커스를 하나에 집중을 시킨 재판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밀었느냐? 이준석 선장. 이준석이 또 나오는데 예, 그 이준석 아닙니다. 예. 예, 거기서 도망 나왔던 아이들을 예. 두고 혼자 도망 나왔던 피신했던 선장. 네, 선장 이름이 이준석이었어요. 네. 그 이준석 선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 책임 안 졌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갔던 경찰관들 중에 1, 2, 3 정장, 그 구조 갔던 경찰 해경 경비정 정장한테만 책임을 물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두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에 비하자면은 조금 나은 판결일 수도 있죠. 너무 아픈 과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용산경찰 서장한테 금고 3년이라는 게 솔직히 이 엄청난 사태에 비해서는 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임자 처벌이 처음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빠져나갔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빠져나갔죠. 왜 문제가 아예 되냐면 혐의가 용산경찰서가 그 한 해 전에 2021년에는 그 대처 잘 했어요. 제가 2021년에 우연히 거기에 당근하러 갔다가 죄송합니다. 예. 당근을 하러 갔다. 21년도요? 예. 그날 할 때 할로윈 하는 날이었던 경찰 많았어요? 정보기본 경찰? 어우, 많았죠. 이때는 8명밖에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때도 정보기본 제가 경찰이. 이제 약속 장소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차를 멀리 세워놓고 당근한 장소까지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는데 주요 골목마다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한 서너 명씩.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제 뭐 그냥 경비 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곳곳에 그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가운데를 가르고 그럼요. 이게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도 되게 잘하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해 뒤에 전혀 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경찰들이 다 국방부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관저랑 집무실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로서는 여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은 그 서울청장이죠. 서울청장이 먼저 해결해 줬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서울청장이 안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재판이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청장은 지금 무죄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무혐의였던 것 예, 같아요. 무혐의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또 한번 짚어야 되고 사실 이 그러니까요. 부분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에서 좀 나서줘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참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이었다라는 것이 법원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법원 재판 결과에서 이렇게 또 나왔었고 그 검찰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다 나와서 지금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요 업무가 그러니까 지난해 1월이죠. 네. 지난해 1월에 이제 검찰 진술조사에서 보면은 경비 직원도 이렇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주요 업무가 집회 시위나 경호 쪽에 관한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할로윈 데이는 포함될 수가 아예 없었대요. 이날의 주요 업무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도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경찰 그 서장이 하는 얘기인데 집회 시위는 과거보다 뭐 5, 6배 늘었어. 집회 시위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한 집회 시위예요. 그러니까 집회한 사람들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출퇴근 경호라는 전례 없는 개념이 생겨났어 지금. 그러니까 관저랑 네. 사무실이랑 따로 있으니까 출퇴근 경호를 해야겠지. 그때 한 6개월 정도 밖에 있다가 리모델링한다 어쩐다고 하고 한참 뒤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출퇴근 경호가 생겼어. 그래서 용산 집무실 자체가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국방부로 네. 자기가 대통령실로 옮겼잖아요. 그때 아주 뜬금없이 옮겼잖아요. 근데 경비가 어려운 곳이다. 청와대보다 경비가 훨씬 어려운 곳이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게 지금 기사에서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제가 지금 재판부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거 기사에서 나왔던 것이 헬로윈의 질서 유지를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경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재판 판결문 결과에 여기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그 다른 뭐 시위 문제라든지 대통령실 경호 문제 네. 여기에 경력이 많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었다면은 이거는 윤석열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용산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용산경찰서로서는 이게 이제 서두에 있는 거고 집회 시위와 헬로윈 질서를 유지 모두 담당하게 됨으로써 경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쩔 수 없는 점이란 걸 알겠는데 하지만 넌 3년이야.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행정장관이나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이상민도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윤석열 새끼는 이제 그만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결과가 이거 뻔한 결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시기만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청장도 저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의 그 탄핵 심판을 기각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짚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을 경찰력을 증강하는 역할은 이 사람도 역할을 갖고 있고요.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이런 뭐 인력 조정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탄핵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소리야. 무능도 탄핵 사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정치적인 환경과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다시 한번 결과값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여론은 이미 기울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또 있어요. 사실 또 있는 게. 그래서 왜 윤석열은 거길 왜 용산으로 옮겨가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었느냐 아니겠어요? 왜 건지 몰라요. 안 갔으면 일이 안 났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대통령실 난 청와대 하루라도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천천히 갔어도 이 난리가 네. 안 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공간 입주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리모델링 한다고 돈 다 들여가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언젠가는 또 밝혀지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용산 경찰서장도 아니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하면서 조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했었다. 아니 전례 없는 그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출퇴근 경우라는 게 생겼다. 우리도 어려웠었다. 이거 얼마나 항변을 합니까? 출퇴근 경호라는 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저도 뭔가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출퇴근 경호라는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용산 경호해야 되죠. 대통령실 뭐 해야 되죠. 아크로비스타 경호해야 되죠.
그때 당시 아쿠르비스타 쪽으로는 또막 서초서가 있었죠. 또 경호 인력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다. 막 그랬었잖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찰들도 좀 항변을 하는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나마 3년이면 많이 깎아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니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였느냐. 근데 용산경찰서가 감당할 수 있는 사태이기는 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3년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하는 거는 나름 책임을 많이 경감해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태원 그 축제, 헬로윈 축제하는 장소에는 정복 입은 경찰이 처음에 막 20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없었어요. 58명이라고 그것도 나중에 자기네가 이제 밝힌 게 58명이었다라는 거. 나머지 경찰들이 조금 더 있긴 있었는데 사복 입고 마약 수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하러 다닌 그리고 거잖아요. 기동대 차량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아크로비스타 쪽이나 대통령실 다 거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촛불 집회 때문에 거기에 그 간이라고 할로윈 행사장에 못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게 너무 생생하게 드러났잖아요. 촛불 집회는 일찌감치 끝났었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저는 그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를 조명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러니 할 정도로 그런 기사 보도도 엄청 많이 나고 지금도 촛불 집회는 있어요. 그렇게 질서를 잘 유지하는 촛불 집회인데 그거를 핑계로 한마디로 대통령 지키고 VIP 김건희 씨 지키느라고 용산에서 우리의 국민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무책임하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가 이제 겨우 경찰서장 하나 책임 있다라는 결과가 이제 겨우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야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남동 공간은 그래서 아니 거기는 그 당시 참 애매했던 게 사실 경찰들도 할 말이 많은 것이 이렇게 경호 인력이 3군데로 4군데로 분류돼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행사를 또 해. 행사를 하니까 청와대를 그냥 경비 안 하고 둘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집무실은 또 용산 그 국방부에 있었고 관저는 또 한남동에 있잖아요. 근데 한남동을 당시 비오는 상태에서 아이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관저로 쓸 곳을 경비 안 할 수 있느냐?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경찰로서는 4군데로 그 세력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미치는 거지, 자기들로서는. 특히 용산서 같은 경우는 더 미치지. 출퇴근 경호도 해야 되지. 집무실 경호도 해야 되지. 한남동도 가서 막아야지. 그런데 오늘은 시위했어. 근데 할로윈도 한대. 아씨, 어딜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다 이해는 가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외교장관 공간, 그 당시 입주를 안 했지만, 네. 당시 참 엄청나게 많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거 있었죠. 외교장관 공간이 그때 외교장관 공간이 한남동에 있잖아요. 네, 외교부 있었죠. 예. 한남동에 있었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죠. 튕겨나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삼천동에 저기 있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네. 있었던 공간으로 외교부 장관 공간이 옮겨갔어요. 예, 네. 과거에 이제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장면인데 이곳이 이 경호처장 관사였대요. 네네. 경호처장 관사가 비교적 사이즈가 크게 나와요. 경호처장이 지금은 경호처장이지만 옛날에는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장 관사가 꽤 커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부랴부랴 외교장관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삼청동으로 공간을 바꿨잖아요. 네. 바꿨는데 그때 또 리모델링 비용이 19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이거를 또 주거 공간만 떼서 용산 대통령이 갑자기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나머지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막 띄엄띄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공간만 또 저기로 옮긴대요. 궁정동으로 또 옮긴대요. 주거 아하. 공간만. 여기 또 리모델링 비용이 또 3억 원이 넘게 3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외교 공간이 과거에는 공간 주거 공간과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행사 공간 같이 따로, 있었는데 네,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삼청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네. 주거 공간과 행사 공간을 따로 둬야 되는 상황이 됐고 비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이런 것들 계획적으로 하지 했으면. 않고 나는 하루도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낭비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또 다른 게 또 나와졌어요. 합참이요. 합참.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사실은 합참이에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그냥 갑자기 확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국방부 청사 어디 가요? 어딜 가? 그것도 다 짐 싸가지고 합참 건물로 같이 합참본부 건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같이 쓰다가 또 그 국방부가 안 쫓겨나죠. 이제 합참이 쫓겨나는 거죠. 또 지금 남태령으로 관악구 남태령으로 또 합참이 지금 간다. 근데 남태령 이제 국군 이거- 수도방위사든 네. 뭐 수방사로 가겠군요. 또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가요. 지금 언론에 아. 나온 예산만 이것만 2,390억 원. 이게 합참이 쉽게 갈 수 없는 게요. 합참에 엄청난 시설들이 들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합참에 들어있는 시설 중에 C4I 시설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는 2,390억 원이고 또 2,418억 원이고 조금씩 언론은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작은 금액으로 갖고 왔는데 2,418억 원으로 하시죠, 그러면. 네, 아이 뭐 그거나.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 조사에서 요청한 것이 그 정도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C4I 시설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C4 뭐요? C4I라고 뭐냐면 이제 지휘소 자동화 체계라고 그래요. 역시 군 장교 출신이라 다르시네요. 아 이건 제가 거기 전문이었어요. 아, 그 담당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구나. 네. 그게 뭐냐면 지휘소 자동화 체계라 그래가지고 그 이게 각 사단이라든지 예하 부대에 지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지휘 통제실이 있는데 그 지휘 통제실하고 합참 지휘 통제실하고 하나로 연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지휘 통제실이요? 예. 그래서 각 거기 보면 고속 지령대라고 해가지고 합참에서 바로 쫙 이어지는 통제실이 나옵니다. 왜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지하 벙커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거죠 일종의. 그 영화에 보면은 왜 미국 대통령이 어디 딱 벙커 같은 데 딱 가면은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네. 각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네. 이러면서 거기면 대통령하고 합참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주요 지휘관들 착착착 앉아가지고 동시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다다닥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시설이 실제로 합참에도 있어요. 딱 그런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은 컴퓨터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 시설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각종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 어마어마, 그 다음에 인력도 어마어마 그겠죠. 그런데 다 중요한 거는 군용 시설이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맞아요. EMP 그 저항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합참에 있는 걸 빼서 남태령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니, 그나마 이게 적게 드는 것이 남태령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백업 시설이 있었어요. 합참에 있던 그 C4I 시설에 백업 시설이 남태령에 있었어요. 수방사에. 그나마 그래서 적게 드는 게 2,400억이. 만약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넣었다면 아니 한 10배는 들었을 거예요.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라 그런가 뭐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나와서 아니 예산대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다 써먹고요. 희생은 희생대로 전부 다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 이게 군인들이 뭡니까? 장교들이 잘 그게 얼빠진 것들이라니까. 나는 지금도 장교들이 얼빠졌다고 니들은 밥 처먹고 뭐 하고 있냐고. 군대에서 제일 심한 욕이 그거예요. 니는 밥 처먹고 뭐 하는 놈이냐고 하는 건데. 그냥 기분도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이런데 어제 그 부모님도 오열하는 거 보라색 조끼 입고 오열하는 모습 보고 막 제가 막 그랬는데 이거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렇게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한다, 합참 이전한다 또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민주당에서 이걸 조 단위 비용이 들 거라고 그때 당시 실제로 공개한 이게 적이 아마 있었죠. 이게 22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대변인실에 있어서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1조 794억 원 정도 들어간다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거의 허풍 떠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최소 비용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기간을 가져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최소 비용이 그 정도라고 했어요. 최소 비용이었어요. 근데 아마 저거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왜냐면 리모델링을 아주 게 거하게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김건희 씨 드레스룸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요. 사우나실 만들고 네, 사우나실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훨씬 더 들어갔을 거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이 건물만 있다고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각종 통신 시설이나 그 도청 방지 시설이나 경호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는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니 국방부 건들지 말고 정말 청와대가 그렇게 싫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의 청와대를 하루도 못 있겠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싫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 세종청사도 얘기가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럼 국방부 건들지 말고 세종으로 합참 가죠. 건들지 말고 거기 예산 뻔히 드는 거 알잖아요. 그냥 계속 지금 보면은 그 장관 공간도 밀리고 그러니까, 하니까 네. 세종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 얘기는 이제 결과니까 이걸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지만 이 난리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국가의 청년들을 희생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분노합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그런 동아일보 게 이 사람 나왔겠어요. 논설위원인데 뭐 송평인 칼럼이라 해서 이분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 진보적인 그런 칼럼을 쓰시는 분은 아니죠, 예. 아니죠. 네.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서 이게 이제 최근에 쓴 칼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태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전에 쓴 칼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야 차라리 너 청와대로 그냥 들어가 이런 칼럼을 동아일보에서 직접적으로 썼거든요. 우리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하고 동아는 더 매우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재판 결과에서도 그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다. 그래서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 이거 국민들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지 못하고 뭐 탄핵을 시켜야죠. 그렇죠. 더 이상 기다리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 아까 이 법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용산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 배상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 유족들한테 이 돈 문제 얘기하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이렇게라도요 돈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솔직히 이제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는 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윤석열 좋아하잖아요. 따박따박 해야 된다. 따박따박. 근데 지금 세월호를 경험했던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배상 문제를 언급조차 안 해요. 제가 그 부모님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들 만나뵐 때 제가 수행하면서 같이 가서 들었는데 그분들끼리 얘기 나올 때 절대로 일부러라도 돈 얘기를 안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식 팔아먹는다 소리를 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뭐 시체 장사하네 이런 네. 얘기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뭐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국가직 배상법 그러니까 뭐 국가배상법이라니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돼서 뭐 내용을 굳이 뭐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예. 관련돼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재판 결과 국가 책임이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이면은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법적으로 무조건 있다. 그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오원춘 그 사건 아시죠? 사건 있죠. 예. 오원춘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112 신고를 경찰이 집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피생이 생겼죠. 네. 당시 경찰관이 나름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 미흡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멍청해 보이는 그런 행동도 좀 했었어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나마 경찰이. 열심히는 했어요. 상대적으로 하자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마트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아예 없었잖아요. 아예 안 했죠. 인력이 아예 없었잖아요. 김건희 지키고 윤석열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가 지시를 했던 거고 막상 그 현장에 사복 입은 경찰들이 많이 있었어도 마약 수사했다고 또 이것도 다 나왔던 거고요. 그렇죠. 마약 수사 아니라고. 근데 다들 딴데 있었고. 오원춘 이거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가 책임이 30%입니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보통 그 참 죄송합니다만 그 사망 사고가 났을 때 3억 원 정도를 보통 한계로 쳐요. 그러니까 1억 원은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정이 된 건데 저는 이 사건도 보면은 국가 책임에 너무 법원이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사실 많이 해봐요. 매우 소극적으로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오원춘 사건은 오원춘이라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경찰의 대처만 봤을 때는 12구 참사하고 비교도 안 돼요. 매우 열심히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이 30% 있다. 그리고 1억 원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현재 12구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한테는 거의 그 국가 책임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아니 거기 관계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거기는 가도 되는데요. 그럼요. 고등학생 저희 지역에 있는 제 아들한테도 저는 그 행사 매년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행사를 이미 알았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너 고등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갔다 와봐. 엄마가 열차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문화 누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행사가 그러니까 저는 현장은 못 가봤지만 얘기를 듣고 또 기사를 보고 이런 행사가 되게 너무 좋다. 이랬던 행사였습니다. 그럼 거기 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이 100%인 거지 거기를 보낸 부모, 갔던 청년들, 그렇죠. 갔던 사람들 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국가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어서 10월 네. 30일 날 오전에 거기를 찾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여기서 압사?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도 했었어요. 뭐가 뭐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뭐가 그 얘기도 네. 했었어요. 너무나도 가볍게 그런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그럼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윤석열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청와대 버리고 왜 거길 가가지고. 네, 용산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윤석열 책임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몰라. 아주 멍청한 거죠. 무지한 거지. 모르고 아주 가볍게 다음날 가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서 압사?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남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네. 제가 되게 선명한 사진을 드렸는데 이거 방송 함께 하시는 분이 분노하실까봐 그렇게 약간 블러 네, 처리를 하셨나 봐요. 약간 블러 처리를 했어요. 살짝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책임져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연하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분노를 느꼈던 것이 막연한 책임밖에 없는 놈이 공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연한 책임밖에 없는 놈한테 우리가 공권력을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놈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새끼 안 하고 놈이라고 할게요. 이번 건에 대해선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지 법안에서도 용산 이전이 문제였고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그럼 저는 책임은 용산 이전한 놈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용산 이전, 청와대 무조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용산 이전한 놈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VIP 책임이라고 제가 이제 가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용산 이전을 막 우겼던 사람이 VIP인지 VVIP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VIP의 책임이다. 이건 법적으로 딱딱.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책임 있는 사람에, 이렇게 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지. 네, 책임 있는 당신한테 딱딱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 했던 모양이에요.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무지한 거죠. 맞아요. 무지한 거죠. 아니, 지금도 봐봐요. 우리 대학생, 의대생이 3,000명이래요. 네. 전국에 한 해에 3,000명이에요. 갑자기 2,000명을 한 해 늘려버리고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한 해에 갑자기 이게 3,000명을 뽑던 대학생, 의대생들을 갑자기 한 해에 2,000명을 뽑겠대요. 아니, 무슨 10년을 걸쳐서 2,000명을 늘리겠다는 그 사람 거 왜 그렇게 아니고. 생각했는지 내가 이해가 가. 뭐 2,000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960년대생이잖아요. 이 양반 네. 61년생이 60년생이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한 해씩 그냥 늘렸어. 늘려 하면 늘려. 그때는 그랬어요. 대학생 늘리면 될 거 아니야. 대학생과 의대생은 다르죠. 실습 장소가 없다. 그 사람 구분 못 하는 거지. 문과잖아. 아니, 아주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도 자기 대학 다닐 때처럼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 의대도 그렇게 다닌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보수 단체들도 난리가 났대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제가 예. 신문을 보다가 이거는 이거는 오늘 가서 꼭 얘기를 해야겠구나. 저건 25일자인가? 예. 며칠 된 신문이에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게 조선일보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실은 거죠. 조선일보에. 야, 국민행동본부면은 저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의 본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서정갑 씨라고. 네. 이 사람이 노무현 행동본부. 대통령 때부터 밖에 나와가지고 난리쳤던 가스통 굴렸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극우단체예요. 국민행동본부. 그렇죠. 거기에 예. 대표죠. 근데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저 광고를 실은 거예요. 야, 대단하네. 네. 실었던 조선일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 실었죠. 막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한마디로 유석열로 물러나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 우파 제가 아까 뭐 대부는 맞냐라고 물어봤던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가 퇴진 경고한 거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보도가 됐고요. 야.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이 자신한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 그러니까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늘리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쵸. 의료 대란, 그러니까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 정부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2,000명 아니고 1,500몇 명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2,0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왜 또 네. 1,500 몇 명이래? 실제적으로 이번에 늘린 거는 1,500 몇십 명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열려 있어. 봐봐. 우리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아. 우리는 열려 있잖아. 이런 말장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선배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거 수시 때까지만 버티면 돼. 나머지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싸울 거야. 그 이주호 장관인가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며칠 네.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우리 수시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아니나 다를까? 수시 원서 했는데 이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참 어떻게 하기 어려워. 네.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대신에 올해를 못하면 내년 건 해야죠. 그 해야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밀어넣어서 어떡합니까? 공부할 장소가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0명을 갑자기 늘리면 어디서 하라고 수업을. 현재 유급 그러니까 그 수업을 1년 동안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너네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와라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학생들하고 그러면 뭐 2,000명 늘렸다 1,500명이라고 해요. 그 늘린 학생들하고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대책이 없어요. 무슨 초등학교 때 옛날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반에 막 그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련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학군이 그때 좀 이렇게 중학교 배치 학군 저희 빽빽이 있잖아. 다 좋았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5학년 때부터 전학을 막 안 받았어요. 그래서 70명이 넘은 게 16반인가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넣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의대가?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엔 다 했어. 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이런 대통령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찍은 놈이 잘못이지. 찍은 손가락을 잘라야지 뭐. 그러니까 찍은 놈들께서 저렇게 물러나라라고 조선일보에 그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조선일보에 광고를 싫지 않습니까? 제가 저 광고를 보고 신문을 보다가 저 광고를 보고 야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은 조선일보 안 보시잖아요. 나 저 이게 났는지도 몰랐어요. 네, 안 보시잖아요. 네. 전 일부러 보거든요. 얘네들이 또 뭔 헛소리를 하나 봐요. 그리고 아이서퍼로도 이렇게 일부러 듣고 굳이 봐요. 굳이 봐요. 굳이 굳이. 근데 저 광고를 보고 저는 막 배꼽 혼자서 기차에서 봤거든요. 저 혼자 막 웃었잖아요. 정말 의료 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야. 서정갑 씨가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저 연세가 9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걱정되시나 보네. 본인의 예. 하여튼 뭐 이미 임계점은 넘은 것 같아요. 뒤에 화면으로 보니까 글씨가 크네요. 네. 네. 그래서 막 아무튼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도 그리고 보수 우파의 극우 단체 대표 내용을 제가 자세한 너무 재밌는 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부부가 집착하는 2,000명 증언은 재판과 청문회를 통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 과정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없어요. 2,000명이 가공의 숫자라면 의료 개혁 자체가 사기다. 그렇다면 2,000은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야, 기가 막히죠. 저 광고예요.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다 광고예요, 나왔다. 광고. 네네. 야,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네. 오죽했으며 네. 저분들이 윤석열한테 표를 준 분들이에요. 윤석열한테 표 주자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죠. 그럼요. 표를 주자고 난리를 쳤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 봐도 60대도 다 돌아섰어요. 60대도 다 돌아섰다. 근데 7, 80대 어르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7, 80대 청년들, 7, 80대 청년분들은 돌아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좀. 너무 무지하잖아요. 야. 너무 무지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나 자격이야만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사과를 했더니 그때부터 탄핵이 완전히 하락곡선 탔죠.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사과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기도 그런 거 할 하고요. 사람만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저런 광고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는 좀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방송의 마무리는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막 되게 오늘 좀 목소리도 침울하게 있다가 이거 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약간 텐션이 올라갔네요. 예. 마지막 이 광고 가지고 오신 거 참 저도 흐뭇하네요. 흐뭇합니다. 조중동 광고 좀 야. 계속 한번 봐볼게요. 저 되게 재밌는데 뭐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죽이는데요. 저거 좀 읽어달라고 일부러 그거를 좀 해상 높은 걸로 제가.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참. 오늘 뭐 준비 정말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언제는 많은. 안 했나요? 언제 예. 네, 뭐 늘상. 요새 내가 우리 이경 대변인한테 말을 못 붙이겠어. 바로 그냥 받아쳐버리는데. 저 정말로 좋은 정보 함께 잘 나누고 싶어요. 네. 같이 힘내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